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유럽 증시 마감 상황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다음 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생각해볼 포인트들 여러 가지 넣어봤으니까요.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첫 번째 순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주목하는 배경이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죠. 처음에 시작됐던 건 프랑스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국 총선이 지금 한창 치러졌고 지금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권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확실성 어느 정도 일부 반영됐다 혹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영국 총선 결과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바클레이즈와 BNP 파리바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LVMH 최근에 좀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유럽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흐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춰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영국의 총선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실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CNBC 기준으로 제가 보도된 내용들을 봤더니 영국의 총선이 한 650석이 된대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이 약 150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남는 400석, 500석이 남죠. 500석이 남는데 500석 중에 무려 410석가량을 현재 야당인 노동당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이건 뭐 거의 분노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제 과대가 될 줄 알았는데 과도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국 증시 괜찮았죠. 장중에 1%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배경으로는 일단 첫 번째 유럽 정치 불안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반영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 테두리로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브렉시트는 작동을 해야 된다. 브렉시트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치만 우리의 유럽 프렌즈, 네이버스, 친구들과 이 동료들과 그리고 allies, 동맹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하면서 노동당 측에서 유럽 다른 국가들과 조금 더 접점을 가져갈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하되 그래도 브렉시트 하면서 조금 이제 유럽과 영국 사이의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국에서 약간은 좀 뭐 그때 저희 다 기억합니다만 브렉시트 할 때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브렉시트 괜히 했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노동당이 조금 당권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밟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유 유가인데요. WTI도 그렇고 브렌트유도 그렇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이제 휴가철 들어오면서 드라이빙 시즌으로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동 불확실성,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승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 3분기에는 뭐 90달러는 좋게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90달러 넘어가면은 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건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가 유가잖아요. 네, 그래서 브렌트유의 상승세, WTI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오늘 사실 휴장이라서 제가 하려고 조금 아껴놨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가능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게
이게 사실 엊그제 나왔던 뉴스인데 바이든이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이든의 동맹이면 본인의 지지자들이나 이제 세력이겠죠. 그들에게 내가 이거 지금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레이스를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브레이킹 붙여가면서 굉장히 좀 속보처럼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게 트윗 캡처잖아요. 이 트윗이 누구 트윗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absolutely false, 이거 완전히 거짓이다, 완전히 거짓 보도다 라고 해서 좀 일단락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계속 민주당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3주 보고 있습니다. 3주가 뭐냐면 지금 3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이 줄이지 못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걸? 이라는 내용을 전망을 내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불확실성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의외로 바이든 대 트럼프가 40대 40이에요. 지지율 격차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건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 말고는 다 게빈 뉴섬, 그레첸 윗머 다 트럼프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대항마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첫 번째 맹점이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와이프죠.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나 말고 그럼 대안이 누군데?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자료였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6%입니다. 사실 공화당 쪽에서 사퇴해라 마라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무려 87%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바이든을 안 좋아하지만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안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바이든이 계속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이런 부분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JP모건에서도 3주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치 불확실성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퇴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휴장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움직이는 시장, 휴장하더라도 계속 24시간 365일 움직이는 시장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 시장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쯤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가끔은 나스닥의 선행지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돌아와서 이 가격을 반영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더블탑을 형성하고 나서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하나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일본의 마운트 콕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대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파산을 하고 나서 10년 이후에 그때 당시에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다 환급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재료가 뭔지 비트코인 사실 분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좀 더 열어놔야 될 가능성, 혹시 나스닥의 하락에 전조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걱정이 좀 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변동성은 비트코인에게 늘 있었던 거고, 사실 올해 안에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배경으로는 이제 우리가 겪었던 반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반감기의 해에는 올타임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 오히려 지금이니? 하고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좀 밀리고 있다는 것만, 약간 불안 요소가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M7 차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사실 넘사벽이에요. 엔비디아까지는 어떻게 안 되고, 다른 종목들이 살짝 주춤하는 동안
이 아래쪽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뭐 2분기 인도량 그것도 알겠고 탑다운 관점에서 봐도 다른 종목들 좀 쉴 때 테슬라가 그래 이제 좀 갈 때가 됐지 하면서 충분히 따라가는 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3일 연속 일봉상으로 엄청난 양봉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밸류에이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비싸다는 엔비디아, 급등하는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 PER 4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 3일 동안의 급등으로 인해서 거의 100배에 육박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결국 이 현재 주가를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과연 테슬라가 이걸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잘 넘기면 8월 달에 로보택시 발표까지 여름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계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압박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가장 궁금하고 가장 핫한 주식이 단연 테슬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AI 섹터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의 어떤 흐름은 확실히 저평가 종목들의 반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6월 15일 기준으로 잘라봤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한때가 아니죠. 올 상반기를 수놓았던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같은 종목들은 확실히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 판단에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의 열풍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부밍할 것이다 라는 로이터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어제 사실 약간 좀 걸리는 게 어제 너무 급등을 했어요. 너무 달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을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콜 테스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면 선반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좀 미달했을 때 또 괜히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와 다른 종목,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향이 움직이는지 혹은 하락하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 향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둘 다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의 휴장이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미리 전초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과 그 주가 영향들 꼭 주의 깊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인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3분기에 주목해야 할 그런 스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포티파이, 골드만삭스, 오토네이션, 유니온 퍼시픽, 카맥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그냥 공통점을 엮었을 때 골드만삭스, 오토네이션, 유니온 퍼시픽, 카맥스까지 전반적으로 좀 가치주 영역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는 성장주보다 숫자가 나오는 실적주들을 이제 슬슬 보고 있는 타이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의 시황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이었는데요. 시장 지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 인덱스도 진정된 모습이었고요. 달러와 약세의 원달러 환율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5.5원 내린 1,381원 기록했는데요. 일단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경제 지표 둔화로 연준 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환율을 하락에 지지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급등할 것이란 예상에 4.5%까지 급등했는데요.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에 살짝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62% 상승했고요.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0.21% 상승한 84달러 초반대에 거래 마쳤는데요. 미국 원유 재고가 급감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잠시 주춤하면서 0.17% 하락했고 은도 함께 빠졌습니다. 구리는 0.71% 상승했는데요. 이 밖에 백금과 아연도 소폭 상승했고요. 곡물 시장에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대두가 0.75% 상승했고 밀과 옥수수, 커피, 설탕 등 다른 곡물 선물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갔는데요.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애플이 좀 스타트를 좀 끊었던 것 같고요. 뒤이어서 테슬라까지 하반기에는 뭔가 조금 주춤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좀 AI 관련주 자체는 좀 아무래도 좀 가격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라도 조금은 좀 상승이 좀 미진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 상승 탄력을 좀 받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지표도 이제 다소는 좀 주춤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의 어떤 시장의 관심 자체는 기존의 주도주, 그러니까 기술주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러한 쪽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앞으로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어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경제라든지 산업의 주도라는 부분 자체가 확산이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일부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중심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흐름 자체는 뭐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가격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이 좀 밀리고 다른 좀 침체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나 뭐 금리에 대한 전망, 매크로 전망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번 주 특히 오늘 밤이죠.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 영향력 한번 예측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이제 이번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최근 이제 뭐 파월 의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고용 시장에,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변곡점이 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미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이제 FOMC 의사록을 보더라도 미국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탄탄한 고용 시장, 노동 시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좀 틈이 벌어지고 좀 느슨해지는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미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 상황에다가 엊그제 저 이제 ADP 그러니까 민간 고용 증감도 보게 네. 되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ISM 제조업 지수 또 이제 서비스업 지수 내 고용 지수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발표될 고용 지표마저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미국 경기의 어떤 둔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물가에만 사실은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면 연준의 이제 두 가지 목표, 이제 소위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에 정책적인 포커스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오늘 발표될 그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 금리 흐름, 그러니까 국제 금리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중요한
변곡점이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뭐 물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주간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용의 둔화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크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게 과연 정말 좋은 걸까? 그렇죠. 예, 고용이 계속 둔화된다는 걸 계속 우리가 반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하면서 금리를 내려줘야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환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지금 고용 지표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조가 이제 난기류를 만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경제 지표 자체가 예상보다는 조금씩 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정말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조금씩은 이제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둔화폭 자체가 너무 이제 급락하는 형상을 그러면 보인다라고 안 되겠죠. 하면 예. 네. 결국 이제 금리를 내려도 이게 뭐 물가가 떨어져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고용시장의 어떤 둔화라는 부분 자체를 뭐 최근까지는 반겼지만 그 둔화라는 부분의 어떤 그 속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좀 완만하게 사실은 이루어져야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라고 얘기를 계속 그렇죠. 해왔는데 예. 배드 뉴스가 이제 배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조금씩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일부 조금 경고를 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 혹시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 시점이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만약에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계속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이 아마 고용 지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용 그 일자리 증가를 뭐 한 10만 건 중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 그게 10만 건 아래로 나왔다. 또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 청구업소가 급증을 했다. 뭐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가 결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 6월달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가 뭔가 조금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고용 시장을 사실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물가 둔화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미국 이제 소비 경기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소비 경기 자체가 고용 지표 뭐 이러한 악화로 인해서 결국 또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의 침체 논란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 고용 지표 또 이제 소비 지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분간 좀 이제 침체 논란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변곡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계속 무한 루프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걸 기다리면서 계속 나쁜 뉴스만 기대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또 반문하게 되고 그 결과가 시장에 또 가져올 파급력이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결론적으로는 좀 완만한 둔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서서히 좀 다운이 돼야 될 텐데 혹시라도 뭐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만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배운 바로는 이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고용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강달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조금 아직 이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강달러를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강달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지표가 조금 둔화는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이제 상대적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를 결정하는 다른 지수를 결정하는 다른 지역들 유로화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에 뭐 약간 둔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다른 지역의 경제 상황 자체가 미국을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유로나 특히 최근에 뭐 일본 뭐 엔화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일본 경제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한
어떤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엔화 약세 요인이어서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만 보게 되면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은 이제 나은 사항들이고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정책인 부분들이죠. 통화 정책. 여전히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반면에 ECB는 이미 금리를 내렸고 그렇죠. 일본은 금리 인상에 여전히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뭐 정확하게 내릴 시점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내릴 거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타 지역은 금리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는 이 차별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각국에서 뭐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이제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지만 각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총선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으로 하여금 뭐 또 일부는 또 안전자산, 달러 자산을 좀 선호하게 하는 이러한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달러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흐름 첫 번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폐들이 좀 부진한 것도 강달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정책의 어떤 변곡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엔저, 특히 엔달러 환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엔화는 도대체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상 시작하긴 했잖아요. 예, 상당히 좀 뭐 저도 사실은 뭐 연초에 이제 엔화 강세 오래 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저한테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서 엔화 사신 분들 많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연초와 이렇게 딱 지금 현재의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상당히 지연됐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만 해도 한 5월 정도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랬죠. 지금 이제 9월 또는 뭐 12월 정도를 보고 있어서 이게 일단은 좀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중요한 거고. 말씀하신 이제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제로 금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긴축의 어떤 속도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긴축의 속도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더딘 속도로 가고 있죠. 특히 금리도 금리지만 일본 은행의 지금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전혀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뭐 금리는 조금 올렸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화를 계속해서 시중에 풀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속 약세 압력을 좀 받는 이러한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뭐 일본의 시장 개입이라는 부분이 뭐 5월 달에 좀 나오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사실은 좀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엔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나 또 일본 은행 간에 약간의 좀 고민, 딜레마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정부,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금리를 올리는 게 맞나 아니냐는 이런 좀 딜레마에. 예, 왜냐하면 그건 이제 지지율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되고 워낙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게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그런 금리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섣불리 이제 금리를 내리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고 반면에 어차피 제로 아닌가요 지금? 제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한 만성적인 어떤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좀 내수 경기 자체도 안 좋은데 그 금리를 25bp 이상 올린다라고 하고 또 앞으로 더 올릴 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리 압박을 받는 거예요. 미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선택을 상당히 조금 이제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 최근에 좀 엔화 약세 심리 자체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엔화의 강세가 일단 지금 올해 안에는 조금 요원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말 정도 와서는 저는 조금 강세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오늘 이제 뭐 고용 지표지 계속 지표를 봐야 되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하튼 좀 9월달에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쪽에서의 어떤 강세 압력은 좀 제한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이 장치가 중요한데 뭐 중소기업의 어떤 그러한 아우성도 사실은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좀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뭐랄까요? 그 부정적인 효과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금 큰 상황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제적으로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벼락거지 되는 그러한 듯한 네. 그러한 상황들에서 일본의 내수 소비 심리 자체가 사실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리를 결국 정상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뭐 정치적인 스케줄을 봐서 뭐 당초는 7월로 봤는데 뭐 또 예. 9월로 얘기하는데 여하튼 3분기 중에는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어떤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엔화 강세에 좀 힘을 실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격한 엔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현재 레벨보다는 연말 정도 와서는 조금 낮아져 있는 엔화의 어떤 강세 흐름을 저희가 조금 목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게 확실히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중간에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든 게 엔화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달러의 약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 제가 뭐 약간 연착륙이 뭐 난기류를 만났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는 뭐 양호한 상황들이고요. 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자금 흐름 자체가 여전히 미국으로 뭐 우리나라 서학개미도 그렇지만 미국으로 계속 가는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고 예. 거기 하나 중요한 게 이제 11월 뭐 지금 미 대선과 관련돼서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도 일단은 좀 달러의 어떤 좀 약세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연말까지는 보고는 있긴 하지만 그 약세 폭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강달러를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고 그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물론 뭐 수출 수혜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달러 강세로 또 원화가 상당히 약세가 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지난해부터 지금 최근까지 보면은 사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원화만 홀로 약세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국인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 통화 자체가 미국을 달러를 제외한 전 세계 통화 자체가 동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우리의 원화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외국인 흐름에 그렇게 지대적인 영향을 과거처럼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긴 하지만 이런 어떤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결국 좋아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외국인 수급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워낙 그래도 조금 약세가 좀 강세 쪽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미 연준의 금리나 이러한 것들이 개시가 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달러의 강세는 우리가 일단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급격하게 뭐 빠진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처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강달러의 국내 증시 약하다 이런 공식이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어떤 7월에 대한 어떤 큰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7월에 대한 흐름 자체 여전히 조금 뭐 어저께 이제 연중 최고치를 또 뭐 다행스럽게 좀 코스피. 코스피 경신을 한 상황들이고 지금 그 미국이나 뭐 여타 주요 증시 여성 사상 최고치 낼 일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특히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은 더 얹고 올 7월 중에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자체 여전히 뭐 지금 업종별로 차별화 자체는 계속해서 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여전히 조금은 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상승 랠리 자체는 뭐 조금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강한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올 7월 중에는 그래도 완만한 어떤 상승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 주식 쪽에서는 여전히 좀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흐름이 시장을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소수업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도 강달러 생각하신다면 수출 실적 잘 나오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브리핑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을 해냈습니다. 2800선 등정에 성공을 해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매수 포지션 취해줬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18,000계약 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을 텐데요. 다들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가 무려 3%대 강세 흐름을 보였었죠. 한 언론사 보도에 힘을 받았었던 건데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85,000원 목전까지 올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한 9시 반경에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선을 그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었죠. 이와 발맞춰서 삼성전자 내려갈 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시금 좀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주가는 우려보다는 기대 쪽에 포커스를 맞춘 듯합니다. 일단 대다수의 의견은 삼성전자 퀄 테스트 시간 문제일 뿐 통과는 될 거야라는 그 우세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주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어제 3%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디데이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로 잡아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증권사 12곳 중에 8곳이 삼성전자 10만 원 이상으로 간다라고 목표가 잡고 있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이어갈 수 있을지 증권사들 리포트에 발맞춰서 우리가 포트 계획 짜볼 수 있을지도 오늘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화장품과 음식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반기 들어와서 하반기 들어와서 특징적인 부분은 잘 나갔던 섹터가 주춤하고 못 나갔던 소외됐던 섹터가 올라간다라는 점이죠. 화장품과 음식료는 주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화장품과 음식료 쪽으로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지금 연기금의 투자 포지션에 맞춰서 우리 개인들도 7월에 포트 점검 들어가 봐야 될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원체 실적과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쪽이어서요. 이미 선반영이 됐을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방산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반기에 정말 잘 나갔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50%가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극적인 분쟁, 그러니까 분쟁에 있어서는 나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야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자주 국방 예산을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산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수은법을 개정하는 등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간밤 방산과 원전 수주에 85조를 투자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방산주 그리고 원전주까지 어떤 흐름 나타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마감 시황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넘는 강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초강세에 힘입어 무려 29개월 만에 지수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2820선 위로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0.5% 상승하면서 84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보였는데요. 외국인 3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1조 넘게 사들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에 주목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기관이 200억 원 넘게 빠졌지만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지수 하방 지지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삼성전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음에도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분 3분의 2 이상을 담당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5% 빠지면서 23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잘 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도 7% 가까이 상승하면서 82,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알테오젠은 0.5% 빠졌고 3천당 제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엔캠은 북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장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시장에 빅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그 안에서 반도체주도 그렇고요. 분명히 표정이 바뀔 텐데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GC인포 박수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이 이제 삼성전자 드디어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네네. 기대감이 더 컸던 나날들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 발표로 주가 진짜 10만 전자 갈까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쪽에 ASP가 지금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3 5세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콜 테스트가 이제 통과를 못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차피 빨리 통과하든 늦게 통과하든 일단 통과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통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를 못 사겠다, 단기간 급등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좀 더 우리가 대응하는 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콜 테스트 통과 문제는 네네. 시간 문제인 거다라고 봐주시는 거네요. 사실 모든 네네. 대다수의 목소리가 시간 싸움이다 말해주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말은 네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현실화될 거다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대비돼서 흘러가는 건 어제장에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죠. 급등할 네. 때는 주가가 진짜 급락이었었고 좀 네네. 삼성전자가 오름폭을 줄이면서 이쪽에서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주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새롭게 이제 콜 테스트를 통해서 HBM,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HBM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SK 하이닉스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심리적인 요소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6세대 HBM까지 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HBM, SK 하이닉스로는 도저히 물량을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빈자리를 어차피 삼성전자가 좀 채워줘야 되고 마이크론도 좀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더 크게 같이 동반 상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랑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가 주가 조정을 보여주면서 내려간다면은 대략적으로 저는 15%에서 약 30% 정도 조정받는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이런 조정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버려야 되냐, 한미 반도체를 버려야 되냐, 그건 저는 X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은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조정받는 거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그 포지션의 변화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물론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15%에서 30% 조정 말씀 주셨는데 그 기회가 올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기회 안 오고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딱 떼어놓고 볼 필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같이 갈 거다라고 좀 풀어주셨고요. 자, 그럼 대표님 지금 네. 소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부장은 원체 이제 각계전투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네. 원체 많은 세분화된 그 섹터 테마 안에서의 종목 군단들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소부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소부장도 어제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향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의 분위기도 상당히 네. 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고 요즘에 뭐 시장 자체가 뭐 코스가 뭐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그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데이 트레이딩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서 그날 매도하는 물량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단타요. 그렇죠. 소위 해서 이제 단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의 지수가 등락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나는 매수하지 않겠다.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겠다. 오히려 차라리 레버리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쪽, 좀 더 가벼운 종목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좀 자금이 좀 크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소재 부품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승부를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대응하셔도 단기 상승은 제가 뭐 20%에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을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포커스 맞춘다면 삼성전자 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향이 앞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도 워낙 뭐 SSD 쪽도 마찬가지고 DRAM 쪽도 마찬가지고 뭐 생산 캐파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성장성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탑픽이 궁금합니다. 현 시점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안 그래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장비 쪽을 가지고 나왔는데 YC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그 웨이퍼 네.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뭐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든가 뭐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국내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을 보면 이제 두산 테스나도 있는데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좀 약간의 결은 좀 틀리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같이 동반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YC가 단기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전략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좀 목표가는 좀 3만 원을 좀 제시하고요. 지금 현재가가 지금 17,570원인데 어제 엄청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고 좀 3만 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다. 룸은 열려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대응하셔도 괜찮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향 장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좀 후하게 주셨네요. 3만 원으로 손절가 14,5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과 음식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확실히 이제 하반기로 들어와서부터 잘 나갔던 섹터들이 제대로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원체 살아 있잖아요. 좀 선반영이 된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저도 뭐 증시에서 이제 대응할 때 실적이 어차피 좋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미리 선 반영되어서 주가를 올렸다가 조정 줬다가 실질적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급등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급등했다가 최근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좀 일어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분명 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오버슈팅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화장품 쪽이 워낙 지금 해외 쪽 상반기에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게 ING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나 화장품을 들고 계신다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회가 오는 자리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네네. 화장품과 음식료 비중을 7월 들어와서부터 좀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따라서 포트 편성해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패시브적인 자금 성향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 가지고 가지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그래도 성장에서 이제 성숙기로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 형태의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주가가 크게 조정은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옛날과 같지 않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출의 증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들어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 탑픽 골라볼게요. 네, 탑픽을 좀 음식료 쪽에서 탑픽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CJ제일제당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일단 투자 전략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좀 목표가는 저는 좀 50만 원까지도 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35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에 그리고 손절가는 34만 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현재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고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CJ제일제당이 최근에 이제 제품 라인업도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수출 물량도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바라보고 있고, 다른 음식료 쪽에 비해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후발주자로 CJ제일제당이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같은 경우도 좀 뭐 비비고 만두라든가, 저도 뭐 가끔가다 비비고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맛있죠. 사 먹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비비고 만두라든가 김치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2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탑픽으로 CJ제일제당 음식료 쪽으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속도 내서 방산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이야기 나오면서 방산이 좀 핫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앞서 우리가 국민연금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이 방사능 비중을 덜고 있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가 정말 뭐 개화를 하는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뭐 그 정도로 지금 K9 자주포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판매량이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는 K2 전차 또한 지금 현재 동유럽 쪽 국가들을 통해서 수출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풍산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뭐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각 나라들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주 국방을
자주국방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렇죠.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핵무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 고농축 우라늄을 10배까지 압축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어떤 전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략적으로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지금 방위 산업 쪽으로 통해서 한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방산 쪽은 계속 꾸준한 상승 그리고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네.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현 시점 방산주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세요? 네,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좀 봐왔듯이 옛날처럼 뭐 각계 전투를 한다든가 탱크로 밀어버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드론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을 통해서 전쟁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네. 뭐 10만 원 이하에서 있던 종목이 어느덧 지금 현재 2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 지금 현재 19만 8,10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천궁2를 통해서 동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전쟁 자체가 정밀 타격 미사일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목표가는 저는 2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원 제시하고 매수가는 18만 5천에서 19만 5천 원 사이 밴드를 좀 제시하고요. 자, 손절 가격은 17만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선은 지금 뭐 현재가 좀 위아래로 움직이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으로 손절가 17만 원으로 LIG 넥스원 탑픽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 스리픽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종목 또 선정해 주실 IS 송범선 실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종목 어떤 배경에서 오늘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자율주행차 시장 좋아지고 있고 미국 상황을 좀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이 안 열렸죠. 네, 그래서 7월 4일,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다, 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에 7월 3일까지의 미국 시장 보시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상승세로 지금 뭐 5일 연속, 6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에 계속해서 훈풍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차 역시 전기차와 굉장히 밀접한 사업군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휘발유, 가솔린으로 가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자율주행차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가솔린은 자율주행차가 되려면은 원래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 공급으로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가솔린은 약간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바로 상승 모멘텀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요,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연간의 이 양산 실적을 통해서 전장 업계에서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회사들이 납품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기. 삼성전기 A향을 납품하고 세코닉스에다가 2향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 이거 납품하는데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워낙에 또 우량하고 큰 기업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요. 세코닉스 역시 이 자동차용 카메라 이거를 모듈 카메라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여기다가 검사도 해줘요. 이 바로 퓨런티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는 또 LG 이노텍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퓨런티어가 LG 이노텍에다가도 납품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다양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테슬라의 카메라를 납품하는 대만 카메라 업체 프라이맥스 같은 경우도 퓨런티어의 장비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사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 세코닉스, LG 이노텍 그리고 대만의 프라이맥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굴지의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몇 개월간 이렇게 보이면은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주가가 실제 이 자율주행 기술, 이 발전 속도보다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키 맞추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재무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퓨런티어가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느냐 보시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ROE 여기 보시면 ROE라고 나와 있죠.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도 지금 꾸준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플러스로 네, 꾸준하게 뭐 잘 나오고 2023년에는 17%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ROA 이것도 지금 13%. 자, 그리고 부채가 별로 없어요. 14%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여기에 더불어서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보금이 많다는 점, 이런 점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이제 저점 하단선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저점 하단선에서 강력한 이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됐다는 점이죠. 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W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빨간 선이 W자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네, 바닥을 2번 찍었다. 그래가지고 추세 상승. 보통 이제 한 번 찍고 올라가면 V자 반등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2번 정도는 V를 2번 정도 찍고 W자 쌍바닥을 찍고 가는 게 확률상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차 이 퓨런티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쌍바닥을 찍은 자율주행 관련주 퓨런티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최근에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요. 퓨런티어가 갖고 있는 재무 상황이나 전방 업체들도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퓨런티어의 목표가 28,000원 현재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28,000원 선으로 그 이상까지도 자율주행차처럼 뻥 뚫리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고 손절가는 2만 원 선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오늘 시초가로 네, 오늘 장이 시작되면은 시초가에 23,500원 선 아래로 이렇게 너무 막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매수하시면 좀 그렇고 사실 어제도 좀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어제 나왔다가 약간 눌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다가 눌린 부분 오늘 어느 정도 23,500원 아래로 잡아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퓨런티어 자율주행차처럼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좋은 효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퓨런티어처럼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픽 역시나 테슬라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아모그린텍으로 정해봤는데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긍정적으로 발표됐을 때 사실 숫자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게 ESS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유틸리티향 ESS를 생산하고 있는 아모그린텍 주가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삼성 SDI가 미국의 업체인 넥스테라 에너지를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최대 규모 ESS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도 그랬고 넥스테라 에너지도 그랬고 ESS가 이제는 정말 필요하고 돈이 된다는 걸 계속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만약에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면 이제는 조금 눌려있는 주가가 일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ESS 시장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한번 아모그린텍을 픽을 해봤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7,000원으로 현재 책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챗GPT 가동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살만한 종목 한 주 추천해줘. 오늘 추천할 만한 코스피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을 고려해 보세요. 이 회사는 OLED 오늘도 선익 시스템이었네요. 예, 일단 선익 시스템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제 텍스트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금융지주도 추가로 추천이 돼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사실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서 한 가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최근에 금융주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문가의 픽은 퓨런티어, 앵커의 픽은 아모그린텍, AI의 픽은 선익 시스템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시장 어땠나요? 일단 코스피가 2,800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그 안에서의 온도차는 뚜렷했는데 어제 시장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어제는 일단 아침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같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그 섹터에서 이제 수급 쟁탈전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난데없이 그 삼성전자의 그 루머 아닌 루머라고 해야 되나? 엔비디아 이제 콜 테스트 통과했다. 장 시작하고 딱 7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향 HBM3 콜 테스트 통과 소식 때문에 이제 시장의 이슈가 이제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장중에 이제 나름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많이 좀 올라서 이제 끝났지만 그 안에서의 그 종목별 그 변동성은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좀 피로도는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뭐 반도체 이슈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2차 전지는 어쨌건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 다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반도체와 수급의 시속 게임, 수급 쟁탈전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어제 그 이슈 때문인지 일단 삼성전자 향은 좀 맑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향은 좀 흐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제가 지금 이거 사실 저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요즘에 그 상반기에 좀 주도했던 테마 이 K 푸드, K 뷰티, 전력 설비 이쪽이 지금 계속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하반기는 제가 말씀드린 큰 제목 그 순환매 연장선상에서 어쨌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의 조정은 좀 지속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소외되는 종목들의 좀 상승이 이어지는 분위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 시작 전에 반도체랑 2차 전지, 2파전으로 좀 줄다리기 할 거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줄다리기에서 이겼던 건 어제 반도체였었는데 자 반도체부터 좀 뜯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어제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네. 이슈 속에 급등 사실 무관이다 네. 하면서 다시 낙폭 확대했다가 네.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고 끝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진짜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반도체를 자꾸 매운맛으로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3로 얻은 게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그 HBM3 때문에 여기까지 온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3의 논리가 변화했을 때는 결국에 양종목의 그 희비가 교차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숙명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래서 종목별로 사실 편차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인 건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3 퀄테스트 통과 그 뉴스 때문에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반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어제 장중에 거의 뭐 5%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산뜻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 VI까지 걸렸습니다. 한 7% 넘게 예, 떨어졌어요. 7%까지 빠졌고 그런데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 시점에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낙폭을 줄이고 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밸런스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장 후반 돼 가지고 다시 그런 어떤 괴리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HBM3 쪽에서 얻을 게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상황이라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이제 해석들이 또 장 막판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건 오늘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장의 수급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부장님, 삼성전자는 이제 보통 맛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날려주셨었던 건데 네. 이제 그때 들어갔으면 정말 적기였을 것 같고 네. 아직 삼성전자 간 보느라 못 들어갔다면 예. 어제 이제 85,000원 목전까지 올라왔다 보니 이제 약간 매운맛으로 변했을까요? 아니 뭐 아직은요. 뭐 삼성전자가 뭐 매워지려면은 뭐 그때 2021년 뭐 장중에 9% 정도 오르는 뭐 그런 뭐 정도가 아니라면 삼성전자는 뭐 올타임 보통 맛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지수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대표주고 우리 시장의 또 대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500조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언제 들어가도 저는 뭐 보통 맛이라는 그런 괜찮다. 이제 말씀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드리자면은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투자의 맛을 우리가 6월 19일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죠. 그때부터 삼성전자 좀 잡고 시작하자 말씀드렸는데 뭐 그 위에 슴슴하게 아주 올라왔습니다. 슴슴하게, 담백하게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근데 여전히 그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 다시 하이닉스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뭐 그동안에 길게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는 가격 메리트가 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 그 HBM3 관련해서의 어떤 이슈를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잃을 건 별로 없는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2분기 이제 그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되는데 지금 HBM3로는 지금 삼성전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낸드나 이제 디램 같은 이 온 디바이스양 이쪽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사업 구조에서 이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뭐 이제 괜찮다. 예, 괜찮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떠 있을 때 이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예. 이제 어쨌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눌렸을 때 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뭐 더 좀 이제 슴슴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괜찮다. 지금은 계속 보통 맛으로 좀 평가를 주셨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매운맛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2차 전지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부장님 우리 하반기에 반바지 전략 네, 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네. 2차 전지 네, 해서 네. 반바지였는데 네. 여전히 계속 가져가 봐야 되겠죠. 7월 한 달 동안은요.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고 사거래일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하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제목에선 순환 매지만 그렇다고 반도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가 계속 주도하는. 하지만 반도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이제 그 종목별 온도차는 심해질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한번 화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차트 세 개를 제가 뭉쳐놨는데 위에 건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어쨌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주춤해도 삼성전자가 끌어주면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올라간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반도체 탑픽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덱스, 코덱스 반도체 아니면 삼성전자, 곁다리로 이제 삼성전기. 그러니까 업종을 추종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종을 추정하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에게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흐름이 나오죠. 네. 자, 중간에 있는 건 이건 이제 코스피 의약품 차트입니다. 최근에 의약품도 굉장히 좀 바닥에서 좋은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맨 아래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입니다. ETF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게 네. 어딨냐면은 제가 자. 방송 준비하면서 엄청 제가 직전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셨습니다. 여기 이 있다. 자료를 예, 준비하셨는데 자, 7월 그래서 현재 주요 업종에 대한 등락률을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는 0.7% 7월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기전자 업종은 현재 이번 달에 2.3%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화면 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무려 6.2%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기간에 제가 전기전자 인덱스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잡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번 달 3.8% 올랐고 삼성전기 2.9%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께 전략으로 제시해드린 것은 다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쟤 왜 맨날 와서 인덱스 소리 하냐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딱 보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그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업종이 있고 뜨거운 섹터가 있는데 그걸 그날 지금 사도 됩니까 하다가 거기에 휘둘려서 물리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매운맛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가지만 예기치 않게 이렇게 좀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올랐고 전기전자 올랐고 했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하이닉스랑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번 달 현재 기준은 안 좋은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그 매운맛에 대한 종목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제가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7월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아니면 인덱스라도 갖고 있었더라면 그죠? 그런데 뭐 반도체 그래 뭐 선택과 집중이야 해서 좀 맵더라도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갖고 가자라고 하신 분들은 절대 웃을 수가 없는 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래서 남들이 아직은 좀 크게 주목하지 않는 쪽에서 항상 그래서 보통만 소나마 위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자, 인덱스 타령하니까 되잖아요. 의약품도 지금 6.2% 올랐습니다. 그죠? 2차 전지 물론 그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최근에 많이 생기잖아요. 뭐 ESS 관련주 막 급등하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예,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2차 전지 이 업종 지수보다 사실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더 잘 나왔고. 뭐 하다못해 업종 대표주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인덱스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음극재나 전해질 쪽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너무 그 섹터 안에서 그 종목 쪽에서 너무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뭐 인덱스 타령해서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도 지금은 인덱스가 가장 무난하고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사실 2차 전지도 2분기 네. 실적 열고 나면 네. 주가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개별 종목으로 접근했을 때는요 이런 어떤 지뢰밭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수적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덱스는 업종 대표주 위주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반바지 이 세 섹터가 어쨌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조금 꾸려 나가시면은요, 적어도 시장에서는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정말 잘 나갔었던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까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7월 들어와서부터 특히 한 6월 중순부터 이들 업종들이 좀 꺾여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세 개를 좀 겹쳤습니다. 한눈에 보시라고요. 맨 위에 거 이제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 자, 일단 21선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이제 2위 종목이죠. 1위가 CJ제일제당이고. 그리고 이제 또 때이른 더위 때문에 좀 탄력을 받았던 요 빙그레, 그죠? 빙그레도 같이 지금 21선. 그러니까 21선은 여러분 기술적으로 추세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기 이평선. 그렇죠. 그러니까 21선이 이제 상향 돌파했다라는 것은 새롭게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21선을 하향 이탈하면 이제 중기적인 추세가 일단은 이탈됐다,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삼양식품과 빙그레가 추세선을 이탈했고 그리고 나서 음식료 업종, 이게 맨 아래가 음식료 업종 차트입니다. 역시 이제 같이 지금 21선을 이탈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아니면은 살만한 게 별로 없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뷰티, 뭐 K푸드, 전력 설비주 이쪽이 이제 좀 어떤 약간 테마군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쪽을 좀 테마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장주는 조금 따로 노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이제 종목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자, 하반기 들어가니까 지금 반도체를 사지 않아도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제 살 것들이 하나 둘 생기는데 네. 근데 이런 이제 업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많이 안 올랐다 이거죠.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논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아직 뭐 2분기 실적 뭐 음식료 너무 좋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닝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빠지는 것은 수급적으로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요.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수익 보유자는 뭐 이제 지금이라도 뭐 물론 이제 좀 덜 먹어서 아쉽지만 그죠? 뭐 좀 이렇게 덜어내시는 거 크게 뭐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고점에서 이제 더 갈 줄 알고 이제 사셨다가 네. 이런 이제 하락에 좀 당황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럼 그렇게 흔들리는 기점에서 이제 이런 애들이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반기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 자체가 예를 들면 반도체가 좀 흔들리거나 지수가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는요. 뭐 전력 설비주나 K뷰티나 K푸드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반바지 위주로 좀 이제 그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재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포트 안에 막 종목이 뭐 좀 이게 백화점처럼 많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제 제가 기회가 이제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법을 좀 도와드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의 일단 흐름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이제 직시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K뷰티나 K푸드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잠시 흔들릴 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에 조금 비중 축소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 네. 반바지 쪽으로 최근에 이제 시선이 많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들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쪽 반바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된다.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이제 오늘이 7월의 첫 주 마지막 단추를 깨는 날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장전에 오늘 시장이 어떨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어제도 그랬듯이 장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은 좀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롯이 그 우리 대내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쨌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이슈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제와 같은 좀 그런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연출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실적 발표하면 약간 흔들리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조정에 매수해라. 매수에 좀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도 이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은 신규 진입은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주도권이 삼성전자 진영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는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도체 섹터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이제 이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좀 살만한 거는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아니면 뭐 코덱스 반도체가 여전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는 물론 이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정지어서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거고요. 이 안에서도 수급 손바뀜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봐주셨는데 역시나 매수 관점 삼성전자, 삼성전기, 코덱스 반도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면서 시작할게요. 항상 기대는 하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성우 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SK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전략과 포트 점검 세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도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1부 마무리 지어볼게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